지방선거가 끝나고 참패한 야당들 뭔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꺼내고 있는 바로 그 이벤트가 기미 개헌이네요. 개헌. 그러니까 사실 눈에 다 보여요.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헌 전국의 소용돌이로 빠지면서 착시 현상이라든가 이슈를 다 먹어버린 이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뭐 비대위원장 선출도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개헌 이슈가 전국에 이제 민주당이 그 개헌 이슈를 받아주면서 개헌 전국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정치 이슈는 다 권력 구조부터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이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용도로 자기들이 사실상 국회에서 거절이지 뭐 부결도 아니고 거절했던 개헌하자 이제 들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라 그러면 나는 안 받아주고 그냥 임기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개헌하자고 내놓은 그 내용 자체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선거구제 문제, 선거제도 문제.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소수 정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가지고 권력 구조에 대한 걸 문재인 대통령 제안한 내용으로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수님한테 제가 예. 전에 방송에서 말을 안 했어요. 알려주지 마. 그렇죠. 이 방송 듣고 이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이 개헌 이야기를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개헌을 하자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들끓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참하게 뺀지를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개헌안을 들고 나온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요, 이 개헌안이 나온 게 정말 국민의 마음들을 대변하는 개헌안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은 핵심적인 요소는 그겁니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요. 얘네들은 분명히 안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환당하니까. 네. 그러면 자 3권 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국회만 입법기관만 쏙 빼놓고 행정부의 권한만 나누겠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행정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부 여당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촛불로 세운 정부인데 촛불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개헌안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이 정말 바보 멍충이 머리 나쁜 그 군뱅이들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개헌안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개헌안으로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개헌안을 던지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와 정부 여당이 안 받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던지는 거죠.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할 진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의제를 던지는 거예요.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발목 잡기만 보여주다가 선거에서 완전히 망한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개헌 이슈를 던져서 이게 전국의 개헌 이슈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자유한국당 망할 놈의 정당 아무것도 없는 정당인데 국민 자체를 어떤 논박의 상태에다 올려놓으면서 얘들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내각제에 준하는 정도의 그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은 외교 국방 이런 정도 담당에 실제로는 책임 정리가 다 하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 내각제에 좀 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없다 보니까 급격하게 뭔가 그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의 이 상태를 덮을 수가 있는 굉장히 호재인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걔네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지방선거용이다. 아니 이거는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할 때 투표를 같이 하자 국민투표까지 하자가 정략으로 보였다고 하면 이거는 음모에 가까운 거죠. 그들이 그렇게 봤다면 이 정도는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상 초유의 어떤 상황을 탈피해보고자 뭔가 새로운 이슈를 논란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범진보 쪽에 속해 있는 야당들도 가장 절실한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개헌 없이 할 수 있어요. 헌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0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관해서 건드리지 않고도 그냥 법률로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문제는 지금 이제 300인 정족으로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300인 정족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눠져 있는데 비례대표 수를 늘리면 300인 정족에서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오는데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면서까지 할 것인가 본인들의 정체성에 반대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일 싫어. 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에선 전멸이야. 대구 경북에서 한 5명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법안을 바꿔야 되고 개헌을 해야 되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력들을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뱉었던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건 안 돼 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늘리면 안 돼. 줄이면 줄였지. 이런 주장과 전혀 맥락이 다른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푸나님 얘기대로 논란거리를 던져넣어서 정부 정책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란거리를 그냥 던져넣었는데 문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기타 등등 민중당 뭐 녹색당 기타 등등에서는 이게 가슴에 확 닿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방선거도 보면 지금 경기도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4석이에요, 4석. 근데 전체적으로 득표율이 25.47%거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의석이 25% 정도 나오는 거죠. 네. 총 100석이라 그러면 25석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정말 괘씸하고 되게 막 승기려고 화가 나죠. 진짜 정력적으로 하는구나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안 받기는 좀 힘들어요. 어차피 개헌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거는 당장 민주당이 좋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럼 니들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니 1년 반 동안이나 국회에서 개헌 운운하라고 개헌 특기까지 만들어줬는데 지들이 낸 안은 한 가지도 없고 대통령이 국민 발의 개헌안을 던졌더니 심사도 안 해보고 심지어 표결도 안 하고 그냥 예. 한 상태에서 바로 받아주면 안 되고 애를 한 1년 이상 태우다가 개헌을 2020년 총선 때쯤에 같이 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국회의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개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나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표결도 못 해보고 나서 정부가 정책 공식적으로 내놓은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헌이 안 되었으므로 개헌에서 얻어야 되는 효과를 최대한 법률안을 개정해서 의지를 관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개헌만큼은 아니지만 개헌에 버금갈 수 있게 우리의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법률안을 바꿔서 그 뜻을 담겠다라고 이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도 바꿀 것이고 정부 여당에서 다 바꿀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개헌을 갖고 떠들 수 있는 이슈는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떠드는 거는요. 이게 지금 범진보 야당들의 속으면 안 돼요. 범진보 여당에서는 혹할 수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요.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나가는 공직선거법이나 선거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다 돼요.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제도만 보면 법률로 가능한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선거 제도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훨씬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늘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어떤 비용이 더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학습을 하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자유당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툭 던져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뭐 개헌해야 된다. 개헌하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딱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당이 해야 된다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좋은 논리를 자유당이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자유당한테 자칫 잘못하면 말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에요. 예. 그 위에 개헌도 공약이고 그래서 여당이 민주당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개헌 안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느 타이밍이 적기냐 한데 사실 이건 적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와서 뜬금없이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면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꺼내는 진정성 없는 거 말고 어차피 우리가 국민 발의 개헌, 대통령 발의 개헌을 우리가 볼 때 뭐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정부 복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념들이 최소한 90% 이상이 실현될 만한 헌법 개정은 쉽게 표현하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상 공세를 할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이제 범진보의 야당들까지도 개헌하자. 자기들의 속내로서는 뭔가 하면서 이제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테니까 뭘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개헌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여야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정말 사악한 놈들이에요. 정치적 의도는 이 사람들이 훨씬 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관련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을 하려고 하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고 저는 개헌이 불발된 것도 선거 폭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없이 하는 이번에 거? 이제 개헌을 뜬금없이 던진 이것도 그렇고 탁현민 행정관 사직 문제 때문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하는 그 꼬라지들을 보면 이 새끼들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그들이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하고 반성하고 잘못했다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라도 일단 할 것이지 그렇게 청와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씹어대는 거는 또 씹어대는 대로 하고 있고 개헌 문제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잔대가리는 잔대가리도 이렇게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 찢어야 될까 진짜.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공법. 그 전공법이 무엇이냐면 2018년도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를 또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개헌하려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숙고하고 논의를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정도에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총선이거든요. 그럼 넉 달 남아요. 그러면 넉 달이면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총선일 날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지 지금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짓을 했었든지. 근데 이거는 그대로 용인해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용인해주면 안 되고 다음 총선에서 자유당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개헌을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지난 지방 선거 때 정부가 하려던 개헌을 니들이 씹었는데 이번에 총선 때 한다 그러면 심판 받아봐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다 나온 것 같은데 개헌은 분명히 하긴 하는데 또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네. 홍준표 쪽에서 그 당시 했던 말은 9월 달에 하겠다였어. 지금 못 받아. 지방선거용이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명정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명정님 알려주지 마시지. 아니 이건 민주당에다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야죠. 민주당에다. 자 우리끼리만 알기로 그러다 보니까 개헌특위 다시 만드는데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권력구조. 근데 나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걸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그로 끌기 위한 협상용으로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양보할 테니까 뭘 줘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운을 띄우는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각제에 대한 선호가 10%도 안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4년 연임제 같은 거는 분명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해서 큰 걸 가져오는 거지 헌법 내용에다가요 논란이 될 만한 거 담기는 거 별로 없어요. 내용은 다 좋은 거야. 실제로 이제 거기에 뭐 토지 공개념 같은 걸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어떤 미친놈들이 빨갱이네 뭐네 뭐 사회주의 국가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 정도는 다 알아. 개헌 문제 갖고 어그로 끌었던 것도 저는 지방선거에 대피한 거라고 보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정치는 좀 머리를 스마트하게 굴려보자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개헌 논의도 열심히 해서 야당들이 건전하게 토론의 장에 나와서 개헌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래서 개헌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번 선거가 이렇게 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국가 정책에 찬성해야 돼. 국민투표라는 게 찬성과 반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다 보니까 1번 누를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바보야? 스마트한 이미지 야당이 있으면요 새로운 헌법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2번 3번 찍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너무 정략적이기 때문에 전 선거가 실패했다고 봐요. 어쨌건 이번에 개헌 진짜로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이 안 받아준 척 하다가 진짜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라고 한 1년 정도. 그래가지고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개헌하자. 난 이렇게 나쁜 인간들 태어나 처음 본다 진짜.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될 때 우리 개헌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국회에. 그리고 나서 만 1년이 지났는데도 한 조항도 합의된 게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슬슬 군부를 뗍니다. 그러면 원 구성되고 나면 뭐 8월 달쯤에 돼서 전당대회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뭘 합니까? 그거 지나야지. 그럼 8월 말 전당대회 지나고 9월 달쯤에 추석 전후 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특위 한 1년 정도 운영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자. 만들어요. 그래서 한 12월 달쯤에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총선하고 딱 맞물리니까 네. 민주당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다 그것도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 3명밖에 안 남는 거지 총선에서. 에이, 진짜.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정말 이게 정치가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어.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좋은 헌법을 투표도 못 해보고 무력화시키는 네. 거는요. 이거는 그래놓고 며칠 지나고 나서 개헌합시다라고 말을 해? 그래놓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개소리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선거 끝나자 말 바꾼 민주당 이중당으로 개명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끝나자 말 바꾼 건 자기들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은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안철수 열심히 빨면서 거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색깔로 변해가더니 안철수가 폭망해 가서 싹 사라지니까 지금은 또 이쪽 민주당 쪽에 붙어가지고 개혁입법연대로 같이 하려고 막 군불대고 이러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건 자기들이고 이중적인 건 자기들이지. 꿋꿋하게 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왜 이중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잠시 후에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혁 입법연대라는 게 선거에 참여하고 보니까 민심이 어딘지 알겠다. 최소한 나는 어찌됐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었다. 요 느낌을 주려고 앞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잘 도울게. 아 뜨거워 그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야당들, 군소야당들을 합쳐서 합당을 한다든가 무소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개별 입당시킨다든가 그렇게 못해요. 힘들죠. 예. 힘드니까 개혁 입법 연대라는 걸 통해서 저는 최소한 다음 총선 때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안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그냥 아니에요. 또 악플 쓰시려고 준비하신 분 있다. 잠깐 모아둬봐. 아니라고 안.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만 아니라고. 쓰세요. 악플을. 내 생각이 아니라고. 야당한테 개혁 입법 연대 이런 개념으로 일종의 약간 일부 공동정부 이런 개념으로 몇 자리 한두 자리 정도의 장관을 그 당한테 주고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공동정부라는 느낌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자 이런 안이에요. 흔히 이제 연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가 빠지고 나니까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사실상 뭐 정의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크게 나왔다 이런 건 없지만 가장 가깝게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을 다 합치면 157석 나온다며 세력으로만 보면 그래서 통과시키자. 그게 이제 개혁 입법 연대인데 이게 더 발전시켜가지고 합당을 못하고 뭔가 제대로 된 그 틀 안에 가두지 못할 거면 차라리 연정 개념으로 가자는 안까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한번 숟가락 얹어 보는 거예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거기다 바른미래당이 숟가락을 탁 얹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바른미래당이 정신 차렸다고 봤을 때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180석이 넘어가면 5분의 3이죠. 5분의 3이 넘어가면 그냥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전원 다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185석이라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법률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길은 있는데 과연 바른미래당이 그 정도로 홀라당복 올지 근데 그거는 의심이 좀 되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그게 매력적인 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지금 있죠.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어떤 법률 통과에 대해서 영향력이 전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자기들이 중간에서 뭔가 한 표를 행사할 건데 나 좀 알아줘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은 그냥 큰 집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이름 얹어서 가는 게 그래야 총선에서 예, 장기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그 누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자유한국당에 가려고 간을 보겠어요. 절대로 그런 인간은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살아남거나 다음 총선 이후에 쪼개진 자유한국당 그 부류의 누군가와 다시 합종 연행을 하거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숟가락을 찌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입법연대를 157석으로 구성할지 184석으로 구성할지 이거에 대해서 184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정말 바닥까지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숫자거든요. 184석이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도 다르게 볼 거라고 봐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184석 있으면 그냥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등등 법률안 다 바꾸면 다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본인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정의당도 원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 할 수 있고 대통령 공약대로 공약 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들어와서 제대로 표만 행사해 주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대피한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건진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양당제의 느낌의 선거 구도가 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나 다 바른미래당이 참패했다는 이야기 거의 안 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수구 보수 세력의 큰 집이기 때문에 의석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참패를 한 건 바른미래당인데 왠지 자유한국당이 완전 망한 느낌의 선거의 끝물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가고 싶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에 있던 원래 있던 자들 한 9명 있었잖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야. 이 당으로 안 되겠구나. 안철수도 하고 유승민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좀 큰 정당에 가서 양당 구도의 선거판으로 다시 뛰어들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적폐지. 그러니까 더 참패하고도 뭔가 이미지가 유승민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좀 개혁적 보수 느낌이 남아있단 말이야. 여기서 잘 그 옷을 제대로 갈아입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중대 될 수 있는데 진짜 그러면 이중대 살아남기 위한 이중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적 스탠스를 개혁적 보수, 개혁 보수라고 스탠스를 잡았지만 개혁 보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요. 보수적 진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뭐.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 안철수는 확 우클릭을 했었지만 본인들의 바른미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탠스인 개혁적 보수의 스탠스를 보수적 진보 스탠스로 바꾸면 돼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한 장만 탁 넘기면 바꿔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몇 개월 전에 국중주의를 왜 우리가 씹었을까 싶을 정도로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어요. 센터리즘? 울트라 센터리즘. 네. 근데 바른미래당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성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 이분이 한 말에 대한 논평인데요.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의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한다. 이럴 때 김성태가 한 말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오랜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평화와 안보는 숱한 선언과 조약 협약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현되고 확보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국가 간에는 협약이나 협정 서류가 중요하다. 이 새끼들 진짜. 아니 저기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한 것은요. 그 의미는 이 김성태가 약간 좀 사람이 좀 모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자르지 않고 고소당할 뻔했네. 김성태 이분이 약간 좀 이 우리가 보통 가는 길에서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데 부족해. 약간 좀 이상해요.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것은 자 조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양의 맥도날드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교류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들락거리고 기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의 관계로 발전해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 나라 간의 조약에 사인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북한과 미국에 가야 할 길은 두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는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의미를 담은 건데 김성태는 이것을 갖고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자기 머릿속에 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양에 맥도날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게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야 문 대통령님 이러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평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한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만 쏙쏙 다 나오잖아. 그게 기분 좋았던 거죠. 알아듣기셔서 평소에 문정인 특보가 학자로서 굉장히 논리적인 문장 전개에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어떤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앞뒤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문정인 특보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텍스트 자체가 길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정인 특보의 평소 그 텍스트들 중에서도 이 쉬운 문장 하나가 딱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나도 이해했어. 좋아. 동의. 그냥 기분이 좋았던 거지. 간만에 이해돼서. 근데 네. 이것도 이거를 곡화가세를 해서 비틀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유당은 김성태 얘기 말대로 하면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이미지를 구축한다요.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이래요. 그런데 이게 평화와 진정 자기들이 자유한국당이 평화와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양가죽 뒤집어 쓰고 맨날 입으로만 립서비스하고 주둥이질 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입으로만 평화를 말할 게 아니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야 돼요. 앞장서서. 그게 평화고 그게 안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생각 없어? 그건 정말 립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 발언을. 기본적으로 이 당에 있는 인간들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에너지 문제든 외교 문제든 뭐 남북 관계 문제든 심지어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2018년 7월 초 이때에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총선까지 그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더 멀리 올라가서는 박정희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정권을 거치면서 막말로 얘기해서 작대기만 꽂아도 됐던 국회의원직들이거든요. 네. 뭔 짓을 하건 가서 무슨 범죄자건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작대기만 꽂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실제로 공부들도 안 했고 어떻게 하면 세비를 잘 받나, 어떻게 하면 보좌관 등쳐가지고 내가 돈을 좀 더 삥 칠 수 있나, 네. 뭐 이딴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발언하는 것을 보면 위태위태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유의미하게 자유한국당이 바뀌고 있다는 논평이 있어요. 27일 논평이죠. 6월 27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완전히 달라졌죠. 선거 이전에는 뭐 평화 쇼 파죽이 막 이랬었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김성태는 이제 트럼프를 뭐 욕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부분 유예는 인정한다.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엄청 부드러워진 거죠. 이제서야 늦었어 이 새끼들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북미 간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제 마무리돼가면서 정말로 전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미 간에 저 일본의 플루토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합의를 봤다고 뉴스가 나오면 이 자유한국당은 또 뭐라고 논평을 낼까요? 그때는 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플루토늄 없애라고 그러면 발끈할 텐데. 플루토늄이 뭔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핵무기. 아, 자기 고향의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그러면 엄청 방방 뜰 텐데 이 양반들. 반대해도 진짜 웃기겠다. 일본의 핵무기를 허하라 막 이러고선 데모할 건가? 아무튼 바뀌고 있다는 데 저는 의의를 두고요. 이제 이게 있어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수년간 해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데 나는 진짜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 야수님이 저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 돌려주세요. 알려주지 마. 요자는 붙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대로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틀렸다고 빨리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물론 여기 아까 자유한국당 논평들이 많이 바뀌긴 했다 그러지만 아직 멀었지. 이 관점이 자기들의 보수라고 불리는 수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워딩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니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뭔가 확 바뀌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근데 국민 관점에서 보면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남북 간의 평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수지만 당연히 주한연합훈련 중지하고 협상을 시작해야죠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